숫자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뉴스 화면 구석에 작게 찍힌 환율 5달러 1,500원이라는 숫자는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사에서 이 숫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환율은 한 나라의 천계이자 혈압계다. 그것이 급격히 치솟는 순간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금리 인상 여부, 주식시장의 등락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훨씬 느리지만 치명적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그랬다. 거리의 삶은 평온했고 은행 창구는 붐비지 않았다. 다만 외환 보유액, 단기 외채, 환율 곡선 같은 지표들이 조용히 위험을 외치고 있었을 뿐이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폭발이 아니라 침투의 형태로 시작된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자본이 국경을 넘고 유동성이 말라가면 신용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외국 자본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 유동성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자산으로 바뀐다. 대출로 떠받쳐진 가격, 고정된 소득, 변동하는 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집합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체감할 때쯤이면 이미 늦다는 점이다. 은행은 괜찮아 보이고 정부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짜 위기는 사람들이 아직 안심하고 있을 때 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을 추적한다. 그리고 왜 환율 1,500원이 한국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지 그 신호를 하나씩 꺼내놓는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는 항상 신호를 남긴다. 문제는 그 신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외환 시장이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이다. 은행 간 금리가 미세하게 벌어지고 달러 조달 비용이 올라가며 외화 유동성 지표가 긴장 상태로 들어간다. 이는 아직 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돈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공통의 신호가 퍼진다. 첫 번째 징후는 금리 구조의 왜곡이다. 기준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금융기관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시장 금리는 빠르게 상승한다. 이는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CDS 프리미엄의 상승이다. 국가나 은행이 부도날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해외 자본이 한국을 예전만큼 안전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외환 보유액의 변화다. 총액은 유지되는데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번째는 부동산 금융에서의 미세한 경색이다. 신규 대출은 줄고 만기 연장은 까다로워진다. 아직 가격은 버티지만 거래량이 먼저 말라간다. 마지막 징후는 심리다. 뉴스에는 위기는 없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개인과 기업은 현금을 쥐기 시작한다. 이 5가지 신호는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시작이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모두가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 숫자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환율 상승이 단순한 외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확산되는가이다. 환율은 가격이 아니라 연결고리다. 달러가 비싸진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오르는 문제를 넘어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화에 접근하는 비용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화 부채를 일정 부분 안고 있는 구조에서는 이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먼저 기업의 현금 흐름이 흔들린다. 달러로 빌린 자금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해지를 하지 않은 기업은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타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 금리는 다시 올라간다. 금융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르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유동성은 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돈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때 부동산이 등장한다.
한국 부동산은 장기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위에서 성장했다. 대출이 쉬웠고 담보 가치는 계속 올라갔다. 그러나 환율 상승, 외화 유동성 축소, 금리 압박이라는 흐름 속에서 부동산은 가장 먼저 신용의 시험대에 오른다. 가격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이 문제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가 핵심이 된다. 결국 충격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다. 환율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 신용, 유동성, 자산 가격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동시에 흔든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이는 평온과 달리 경제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 구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 속에서 환율 급등과 금융 붕괴는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과 함께 흔들렸던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 고정 환율에 가까운 통화 정책, 당위 외채 의존, 부동산과 주식 자산의 급등, 환율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부채의 무게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가치 하락이 어떻게 국민의 일상을 붕괴시키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페소화 급락 이후 은행 예금 인출 제한이 시행됐고 중산층의 평생 저축은 종이 조각이 됐다. 그리스는 다르지 않았다. 유로존이라는 안전망 속에 있다고 믿었지만 재정 신뢰가 무너지자 국채 금리는 폭등했고 은행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ATM 앞에서 줄을 섰고 현금은 곧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얼마나 빠르게 사회를 잠식하는지 보여준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물가는 임금을 추월했다. 부동산은 명목 가격만 오를 뿐 실질 가치는 붕괴됐다. 집을 가졌지만 삶은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상이 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위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지표 속에 숨어 있었다는 점이다. 환율, CDS, 외채 구조, 유동성. 국가와 시대는 달라도 숫자가 보내는 신호는 늘 같았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사례들은 지금의 한국과 어떻게 겹쳐지는가?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있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위기는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위험 수위에 근접했고 부동산 가격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이 구조 위에 환율 충격이 더해질 경우 부담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의 결합이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전세, 변동금리 대출, 단기 만기 구조가 얽혀 있다. 환율 상승이 금리 압박으로 이어지면 이자 부담은 즉각 가계로 전가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리금은 늘어난다. 소비는 줄고 자영업 매출은 감소한다. 부실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계의 현금 흐름에서 먼저 나타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표는 외국인 자본의 움직임이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작은 이탈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 환율은 다시 자극받고 이는 또다시 금리와 부동산을 압박하는 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보다 정지의 형태로 문제를 일으킨다. 거래가 사라지고 팔리지 않는 자산이 늘어난다. 담보 가치는 하락하고 대출 회수 압력은 커진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맞이할 위험은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버티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향한다.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안정이다.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외환시장 개입. 이 모든 수단은 분명 효과가 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시간을 버는 것이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 속도를 늦추려 한다.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개입이 반복될수록 보유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은 의심받기 시작한다. 금리 정책 역시 딜레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가계와 부동산은 더 큰 압박을 받는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환율은 다시 자극받는다.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 순서를 조정하는 문제에 가깝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증 확대, 대출 만기 연장,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은 단기 충격을 완화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버팀목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위험은 개인과 금융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부담으로 이전된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을 만든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의 모든 비용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다. 정책은 방향을 바꿀 수 있어도 현실의 부채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선택의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개인으로 돌아온다. 거대한 경제 지표와 정책 논쟁 속에서 실제로 삶을 흔드는 것은 월급날의 통장 장어와 다음 달 이자 고지서다. 환율과 금리는 뉴스 속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활비와 주거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위기를 체감한다. 문제는 그때가 오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 이해에서 시작된다. 첫째는 유동성이다.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여력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둘째는 부채 구조다. 변동금리, 단기, 만기, 외화 연동 부채는 평시에는 효율적이지만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흔들릴 때는 위험의 증폭장치가 된다. 셋째는 소득의 안정성이다.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소득이 유지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반대로 소득이 흔들리면 어떤 자산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 넷째는 정보다. 모든 뉴스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환율, 금리, 유동성 같은 핵심 지표의 방향성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환율 1,500원이라는 가정은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부채 중심 성장, 부동산 의존, 유동성에 대한 과신?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충격은 한 번에 터지지 않고 길고 조용하게 스며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발을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무너지는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선택을 한다. 시장은 반응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위기를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위기 속에서의 위치는 선택할 수 있다. 숫자를 외면하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며 과도한 낙관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된 역사와 현재의 지표를 연결해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다. 만약 환율이 다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